가족끼리 돈 거래할 때 세금 폭탄 맞지 않을까 걱정되지 않으신가요? 1,000만 원 이상 계좌이체하면 국세청에서 바로 알아낸다더라. 자녀한테 돈 보냈다가 세무조사 받았대. 이런 무서운 소문들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한테 용돈 보내는 것도 무서워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끼리 돈 거래, 이것만 제대로 알면 전혀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 알고 계시다가 억울하게 세금 폭탄 맞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먼저 계좌이체는 금액이 아무리 커도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통장을 들여다보는 시점은 집을 사거나 상속이 발생할 때입니다. 또한 가족 간 돈 거래는 법적으로 일단 증여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증명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송금할 때 메모를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10년에 5천만 원까지, 결혼할 때는 추가로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가족한테 돈 보낼 때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1,000만 원 이상 이체하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게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계좌이체가 아닙니다. 바로 현금 거래입니다. 은행 창구나 ATM에서 현금을 1,000만 원 이상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 이때는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곳에 자동으로 보고가 들어갑니다. 이걸 고액 현금 거래 보고라고 합니다. 하지만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하는 건 금액이 아무리 커도 자동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한테 2천만 원 이체했습니까? 자동 통보 안 됩니다. 손주한테 500만 원 보냈습니까? 역시 자동 통보 안 됩니다. 배우자한테 5천만 원 이체했습니까? 이것도 자동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럼 국세청은 내 통장을 안 보는 건가? 네, 평소에는 안 봅니다. 개인의 금융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거든요. 국세청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국민 통장을 열어볼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를 하려고 해도 상급기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평소에는 안 보지만 특별한 일이 생기면 과거를 쭉 되돌아보면서 조사를 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럼 그 특별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돌아가신 분의 통장과 상속받는 자녀들의 통장을 과거 10년치까지 전부 열어봅니다. 둘째, 부동산이나 고액 재산을 살 때입니다. 자녀가 집을 샀는데 사회초년생이고 월급이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5억짜리 아파트를 샀을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옵니다. 셋째, 고액 현금 거래가 있을 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금 1,000만 원 이상 입출금, 이게 포착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거 좀 이상한데라고 판단해서 국세청으로 정보를 넘깁니다. 그러면 추가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넷째, 고액 자산가의 사후관리 기간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30억 원을 넘으면 국세청에서 신고 후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합니다. 이 기간에 상속받은 자녀의 자산이 갑자기 확 늘어나거나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하면 정밀 세무조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업장 세무조사에서 파생되는 경우입니다.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장 세무조사를 받으실 때 자금 흐름을 쫓다 보면 이 돈이 자녀한테 갔네 하면서 가족 계좌까지 조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족한테 돈 보내실 때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송금할 때 메모를 구체적으로 남기세요. 계좌 이체하실 때 보면 받는 사람한테 보내는 메모 적는 칸이 있습니다. 이걸 꼭 활용해서 돈 보내는 이유를 적어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적으시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손주 등록금 보내실 때 학비라고만 적으시면 안 됩니다. 손주 대학 등록금 2025년 1학기 이렇게 적으세요. 부모님 병원비 대신 내드릴 때 병원비라고만 적으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 백내장 수술비 대납 5병원 이렇게 적으세요. 자녀한테 생활비 보내실 때 용돈이라고만 적으시면 안 됩니다. 3월 생활비 이렇게 적으세요. 돈을 빌려주실 땐 아무것도 안 적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전세금 대여 차용증 별도 있음 이렇게 적으세요. 이자 받으실 때도 꼭 적으셔야 합니다. 3월분 이자 또는 차입금 이자 이렇게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느냐? 나중에 국세청에서 이 돈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 보세요. 메모에 다 적어놨잖아요 라고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이 메모가 도서관에서 책 제목 같은 겁니다. 도서관에 책이 수천 권, 수만 권 있잖아요. 그런데 책 제목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책을 못 찾죠.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 내역이 수백 개, 수천 개 쌓여 있는데 메모가 없으면 이게 뭔 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메모가 제목입니다. 제목이 있어야 나중에 이건 등록금이었구나, 이건 병원비였구나, 이걸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둘째, 큰 돈 빌려주실 때는 차용관계를 제대로 만드세요. 자녀한테 전세금이나 사업자금 같은 목돈을 빌려주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제대로 된 차용관계를 만드셔야 합니다. 먼저 차용증을 쓰셔야 하는데 아무렇게나 쓰시면 안 되고 필수로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적으셔야 하고요. 빌려주는 금액 적으시는데 숫자로도 적고 한글로도 적으세요. 옆에 괄호에서 5천만 원 정 이렇게요. 이자율 적으셔야 합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이 연 4.6%입니다. 이거 기준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이자 언제 주는지 적으세요. 매월 며칠에 준다 이렇게요. 원금 언제 갚는지 적으세요. 만기일이 언제고 어떻게 갚는다 이렇게요. 그리고 날짜 적고 양쪽 다 손도장 서명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차용증 쓴다고 끝이 아닙니다. 차용증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는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차용증에 매달 15일에 이자 준다고 적었으면 진짜로 매달 15일에 이자를 이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체하실 때 메모에 3월분 이자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이 기록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이건 진짜 빌려준 거구나 라고 인정합니다. 반대로 이 기록이 없으면 차용증이 있어도 이거 그냥 서류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금도 갚아나가는 기록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것도 가능하지만 중간중간에 조금씩이라도 원금을 갚는 기록이 있으면 신뢰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빌렸는데 매년 1,000만 원씩 갚겠다 이렇게 하시고 실제로 매년 1,000만 원씩 이체하시면서 원금 상환 1차분 이렇게 메모 남기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두시면 나중에 국세청에서도 이건 진짜 대차 거래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금액이 크시면 1억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공증 받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공증 비용이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드는데 이게 나중에 억울한 세금 막아주는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세요. 메모만 적어놓는다고 100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용도로 썼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3박자 매칭입니다. 송금 내역, 메모, 영수증 이 세 개가 다 맞아떨어져야 100점짜리 서명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등록금 보내셨으면 등록금 고지서 보관해 두세요. 병원비 대신 내드렸으면 병원비 영수증 보관해 두세요. 돈 빌려주셨으면 차용증 원본 보관해 두세요. 이자 받으신 기록, 원금 갚은 기록 다 보관해 두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종이로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조사는 10년 전 기록까지 봅니다. 10년 동안 종이 영수증을 보관하시겠어요? 잃어버리기도 하고 바래지기도 하고 찾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디지털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영수증 받으시면 바로 사진 찍으세요. 차용증 쓰셨으면 사진 찍어두세요. 그리고 그걸 클라우드에 올려두시는 겁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구글 포토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폴더를 만드세요. 폴더 이름은 2025년 자녀 지원 내역, 2025년 차용 관련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두시면 나중에 세무조사가 와도 다 찾아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족끼리 계좌 이체한다고 바로 세무조사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기록 없이 보내면 나중에 억울한 세금 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핵심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국세청은 평소에 감시 안 합니다. 집 사거나 상속이 생길 때 과거를 봅니다. 지금 안 걸렸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둘째, 가족 간 돈은 일단 증여로 추정됩니다. 이건 증여 아니에요라고 증명할 책임은 나한테 있습니다. 셋째, 메모 남기고 영수증 보관하고 빌려줄 땐 이자 기록 남기세요. 이게 나중에 나를 지켜줍니다. 오늘부터 송금하실 때 메모 남기시는 습관 들여주세요. 영수증 받으시면 사진 찍어서 클라우드에 올려두세요. 큰 돈 빌려주실 땐 차용증 쓰시고 매달 이자 이체하시면서 기록 남기세요. 이것만 해두시면 5년 뒤, 10년 뒤에 세무조사가 와도 당당하게 여기 다 증거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